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2회에 기출되었던 문제, 보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응용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시험 올해 나오지 말라는 법 없고, 그리고 비슷한 개념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출되었던 문제들 꼭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보셨다면 그 시험 끝나고 나서 1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문제 보건 이벤트 꼭 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필기에는 워낙에 참여자들이 없어서, 근데 그 실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건이잖아요. 필기에서는 제가 직접 학교를 찾아갔어. 학교를 찾아가서 어떤 분한테 저 시험지 좀 보여주실 수 없어요? 그래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실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2020년 2회 기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방법론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자, 프로젝트 방법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개발 진행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오래된 모델인 폭포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에요. 폭포수 모델은 물 흐르듯이 쭉 진행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까지,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바로 폭포수 모델이고,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분석을 하는 게 좀 나선형 모델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 줄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프로토타입 모델이다. 자, 에자일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에자일 방법론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XP라는 것도 있고, FDD도 있고, 또 스크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에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젝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에자일 방법론이다. 자, 그리고 이 에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단위로 해가지고 뭐 스플린트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2주마다 한 번씩 혹은 4주마다 한 번씩 개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에자일 방법론이다. 자, 그러면은 가로 안에 들어갈 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작업 계획을 짧은 단위로 세우고 시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 변화에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개발 방법론이다. 폭포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지는 거죠. 물이 떨어지면은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 사항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객이 처음에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자, 여기까지만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고 구현 단계로 넘어가면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폭포수 방법론인데 여기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고객의 요구 변화에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한대요. 자,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전통적 개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워터폴 방식이다. 폭포수 방법론. 자, 땡땡땡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과 사업 등 기업 경영 전반으로 사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에자일 방법론이죠. 에자일 방법론. 그래서 정답은 에자일이 되는 거다. 자,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발 방법론들. 폭포수 모형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쭉 흐르는 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폭포수 모형이다. 우리나라 개발 프로젝트는 폭포수 방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는 전부 다 에자일 방법이야. 왜? 다시 다 돌아가거든. 막 구현하고 있는데 다시 설계하고 앉아있고, 또 구현하고 있는데 다시 설계하고 앉아있고. 왜? 클라이언트의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자, 어쨌든 폭포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폭포수 모형이다. 자, 여기 있는 절차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프로토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개발될 시스템에 견본 프로토타입을 미리 만들어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자, 그리고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커다란 프로젝트 할 때 진행을 하는 게 바로 나선형 모델이다. 자, 계획 수립하고 위험 분석. 얘가 조금 특이해요. 위험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구현.
실제로 개발을 한 다음에 고객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다시 계속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위험 분석하고 그 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나선형 모델이다. 자, 애자일 방법론 보도록 할게요. 애자일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XP, 그리고 스크럼, 그리고 특징 주도 개발, 그리고 크리스탈 패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징만 알아두시면 돼요. XP 같은 경우에는 소통, 단순성, 피드백, 용기, 존중.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하자. 개발자 간에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거고 고객과 함께 2주 정도의 반복 개발하고 테스트와 우선 개발이 특징이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서에 너무 국한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그 폭포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별 산출물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서를 너무 중요시하지 말고 실제 프로그램에 중요하자. 이런 게 바로 애자일 방법론 XP이다. 자, 그리고 짝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어요. 짝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앞에 둘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이렇게 하는 게 짝 프로그래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스크럼의 특징은 프로젝트를 30일마다 동작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는 스플린트로 분리한다. 자, 그리고 매일 15분 정도를 회의한다. 그게 바로 스크럼이라는 특징이다. 자, 특징 주도 개발은 2주 정도의 반복 개발을 실시한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패밀리는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시험에 애자일 방법론 안 나와. 그러면은 폭포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나선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프로토타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스크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그 기출해설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순서이다. 빈칸에 부합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쓰시오. 논리적 설계, 개념적 설계, 물리적 설계. 개, 논, 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개, 논, 물을 했어요. 뭘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자, 이런 것들을 진행했단 말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음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맞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구사항 분석을 했어요. 요구사항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은 어떤 게 만들어진다? ER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념적 설계가 되는 거죠. 오케이? 반정교하면서 했다. 반정교하면서. 맞아요. 개념적 설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논리적 설계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물리적 설계를 하게 된다. 자, 개념적 설계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ER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거고 객체 하나의 엔티티하고 이런 속성들을 만들게 되고 자, 그리고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논리 모델링에서는 정교화 과정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정교화 과정은 1, 2, 3차 정교화, BCNF, 4차 정교화, 5차 정교화 이런 것들이 있다. 완전 함수적 종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각각이 처음에 1차 정교화 그게 만족을 하려면은 도메인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필드는 도메인으로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부 이걸 다 줘. 이것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예쁜 모형이 만들어졌어요. 테이블들이 잘게 잘 쪼개져 있어. 자, 그러면은 어떤 연산이 발생을 한다? 조인이라는 연산이 발생을 한다. 자,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곱이니까 되게 큰 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양을 가져와서 성능이 굉장히 저하된다. 그래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 설계에서는 뭐를 하게 된다? 반정교화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근데 반정교화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인덱스라든가 클러스터링이라든가 아니면은 파티션 이런 것들을 먼저 이용한 다음에 하다 안 되면은 반정교화를 수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순서는 요구사항 분석, 고객이 어떤 거를 만들지 그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구현을 해주게 된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여기에 개념적 설계가 들어가는 거고 논리적 설계가 들어가고 물리적 설계가 들어가게 된다. 지금 만약에 2회를 예상하고 있다면은 지난번 거 1회 거를 들었다면은 개논물 바로 맞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기출 해설을 통해서 이런 다른 개념들 그 반정교화 이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개논물은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기출 해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관련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정교화의 개념 이번엔 안 나와요. 만약에 이런 그 반정교화만 알았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우리는 개논물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2회를 앞두고 1회를 들었다. 그럼 이거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2021년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조인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정규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그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HTTP, HTTPS, SMTP 등을 사용하여 XML 기반의 메시지를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교환하는 형태의 프로토콜로서 엔벨롭, 그리고 헤더, 그리고 바디의 주요 3요소로 구성된 간접 연계 방식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메시지 전송 수단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웹 서비스라고 그랬으니까 웹 서비스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WSDL이라는 게 있고 WSL이 있고 자 그리고 UDDI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SOAP이라는 게 있는 거죠. SOAP라는 게 있다. 자, WSDL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예요. 이런 통신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설명서이고 그 설명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설명서들이 모아져 있는 데가 UDDI라는 데다. 자, 그리고 사용자는 이 UDDI에서 검색을 해와가지고 실제 통신을 하겠죠. 자, 실제 통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뭐다? SOAP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웹 서비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세 가지 WSDL, UDDI, SOAP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WSDL 같은 경우에는 막 뭔가 막 그 굉장히 막 그 문법적인 거, 그 학문적인 거 그런 거 말고 WSDL은 그냥 설명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UDDI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서가 모아져 있는 공간이다. 자, 그리고 SOAP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서를 보고 실제로 통신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통신하는 약속이다. 그게 바로 SOAP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으니까 3번의 정답은 SOAP이 되겠죠. SOAP이. 그래서 3번의 정답은 SOAP이 되는 거다. 자, 이거 말고 우리 이렇게 데이터 통신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EAI라는 게 있었죠. EAI라는 게 있었다. 자, EAI의 구축 유형 네 가지.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허브 앤 스포크하고 메시지 버스하고 합쳐놓은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었다. 자, 포인트 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하고 통신을 하겠다.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직접 통신을 하는 거예요. 나 어떤 데이터 줄 테니까 너는 어떤 데이터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포인트 투 포인트이다. 그래서 조금 개발 비용이 좀 저렴하고 중간에 어떤 미드웨어를 두지 않는 게 바로 포인트 투 포인트고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허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허브에 다른 시스템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이 좀 용이하겠죠. 근데 여기는 허브가 오류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다. 메시지 버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스를 둬가지고 이 버스에 이렇게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그 메시지 버스 방식이다. 메시지 버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시스템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허브 앤 스포크하고 메시지 버스하고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허브 앤 스포크를 이용하는 거고 외부로 빠질 때는 이런 메시지 버스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된다. 이 AI의 네 가지 구축 유형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변경에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땡땡땡은 반드시 필요하다. 변경에 대비한대요. 자, 땡땡땡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위한 주요한 요소이며 주 임무는 변경의 통제래요. 소프트웨어 땡땡땡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형상관리겠죠. 형상관리. 어떤 형상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어떤 설계를 했어요. 그럼 설계서라는 형상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버전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상관리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형상관리의 개념이 되는 거다. 자,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대로 끝내긴 아쉬워. 그래서 형상관리 절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상관리 절차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 형상들을 식별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형상들이 있는지 개발팀에서 어떤 형상들이 있고 기획팀에서 어떤 형상들이 있고 디자인에서 어떤 형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기준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거를 배포를 할 건지 기준서를 만들게 된다. 기획팀의 버전, 그리고 개발팀의 버전, 디자인팀의 버전 이런 것들을 베이스라인을 그려가지고 형상 통제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으로 할 거. 이 베이스라인이 잘 설계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상 감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를 기록하게 된다. 형상 기록까지 이렇게 4단계.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 감사, 형상 기록. 이렇게 4개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버전 관리 도구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공유 폴더 방식이라는 게 있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는 게 있고 분산 저장소 방식이라는 게 있다. 자, 공유 폴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나 오늘 이거 했어, 나 오늘 이거 했어, 나 오늘 이거 했어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한 명의 개발자가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눈이 빠지게 보는 거지. 눈이 빠지게 보면서 아우 얘는 요거 수정했네, 얘는 요거 수정했네, 아우 얘 2개 겹치네, 어떤 걸 해야 될까 개발자한테 전화하고. 자, 이게 바로 공유 폴더 방식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여러 사람의 소스, 여러 사람의 그런 형상들을 다 같이 관리하는 게 바로 공유 폴더 방식이다. 요즘에는 사용을 안 하겠죠. 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대부분은 요거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하나의 서버에 붙어서 하나의 서버에다가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자기가 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들을 내려서 업데이트 받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다. 자, 종류에는 CVS, SVN, 클리어 케이스라는 게 있다. 자, 그 중에서 클리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버를 모자르면 한 대씩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클리어 케이스이다. 자, 그리고 분산 저장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되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Git이라는 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리눅스, 리눅스 토발즈 이런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Git이다 라고 딱 찍으시면 돼요. 보통 저는 그랬어요. 저는 SVN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예전에 처음에 개발할 땐 CVS라는 걸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 CVS의 그 단점이 그 파일명을 바꾼다거나 디렉토리를 이동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냥 다 지워버려야 돼.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SVN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2개가 명령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Git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조금 까탈스러운 게 Git이라고 하는 거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SVN 잠깐 구조 한번 볼까요? 자, 구조 한번 보면은 여기 형상관리 서버라는 게 있어요. 형상관리 서버가 있으면은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서 대빵 개발자가 있을 거예요. 자, 대빵 개발자한테는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 대빵 개발자가 처음에 자기가 가진 소스를 이 형상관리 서버에다 등록을 해. 그걸 보고 임포트라고 한다. 얘를 임포트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개발자들은 이 대빵 개발자가 올려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쫙쫙 내려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개발의 틀이 만들어지니까 요거를 보고 체크아웃이라고 한다. 나 체크아웃 했어. 나 호타리 체크아웃 했으면은 거기 한번 들렀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아웃을 해가지고 쭉쭉 내려받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개발자가 내가 뭔가를 수정했어. 수정했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 서버에다가 커밋이라는 걸 하게 된다. 커밋이라는 거를 하게 된다. 자, 커밋하고 체크인하고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보통은 커밋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어떤 파일을 올렸으면은 다른 사람은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받아야 되는 거는 업데이트라고 한다. 자, 근데 업데이트를 했는데 내가 만든 거하고 얘가 만든 거하고 충돌이 났어요. 그럼 합쳐야 되겠죠. 합치는 걸 보고 머지라고 한다. 자, 그리고 2개를 비교해야 돼. 2개를 비교할 때는 diff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2개를 비교하게 된다. diff, D-I-F-F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형상 관리의 몇 가지 그런 그 용어들, 그 기능들, 요것들도 이번에 같이 알아봤어요. 오케이?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 XML을 의미하는 용어로 아작스, 에이작스, 아약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용어로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간의 XML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통신하는 대화식 웹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을 위해 사용된다. 요즘에는 XML보다는 제이슨이라는 거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굳이 XML을 쓰지 않아도 된다. 제이슨이라는 걸 써도 되는 거고 HTML을 받을 수 있다. 텍스트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 웹서버에서 로딩된 데이터를 웹브라우저의 페이지에 보여주기 위해 웹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할 필요 없이, 즉 새로운 HTML 페이지로 이동할 필요 없이 현재 페이지에서 필요한 부분만 로딩되도록 하는 웹 개발 기법을 의미하는 용어를 영문 약자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약자로 AJAX, 그래서 아작스, 저는 아작스라고 읽는데
여러분들 저희 에듀온 홈페이지 보시면은 아작스를 많이 쓴 데가 있어요.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 2페이지로 이동하고 3페이지로 이동하고 4페이지로 이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것처럼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리스트만 싹싹 바뀌게 돼요. 왜? 제가 아작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아작스 기법이다. 그래서 아작스라는 거는 비동기식 통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버에서 요만큼만 바꾸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아작스다. 새로 고침 안 해도 그만큼만 바꿀 수 있으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런 아작스하고 jQuery라는 게 있어요. jQuery, Q-U-E-R-Y.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jQuery, 뭐 프로토타입 JS, 앵귤러 JS, 노드 JS, 뭐 여러 가지 JS 파일들이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jQuery 나오고 뭐 프로토타입 JS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온 게 프로토타입 JS고 그리고 jQuery 나오고 그 네이버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진도 JS라고. 그 진도 JS는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화면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해졌다. 자, 이런 것들이 한 2010년도 그때쯤부터 막 갑자기 막 벅벅 뜨더니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저주받은 언어라고 그래가지고 사용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아작스라든가 jQuery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토타입 JS, 진도 JS 이런 것들 나오면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도 jQuery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JSON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XML 같은 경우에는 마크업 언어죠. XML하고 SGML하고 HTML 이런 것들이 있는데 HTML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SGML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되게 무거워.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XML을 만들었다. 오케이? 확장된 마크업 언어예요. 그게 바로 XML이다. 자,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아작스라는 거. 자, 읽기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UI는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계 작업을 뜻한다. 다음은 UI의 설계 원칙 4가지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 요거 4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요거 4가지는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가로치고 나올 수 있지만 UI의 4가지 원칙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일단 UI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화면 웹브라우저 화면 있죠? 웹브라우저에서 에듀온.com 하고 엔터를 빵 때렸어요. 그럼 위에 메뉴 나오고 좌측에 메뉴 나오고 안에 뭐 컨텐츠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바로 UI예요.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낮아지느냐. 막 메뉴가 막 저기가 있어. 이상한 데가 있어. 그러면 되게 헷갈리겠죠? 그래서 UI 설계를 잘해야 된다. 자, 가로에 있는 거는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유효성이 되겠죠. 유효성. 그래서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런 것들 4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자, UI 설계 원칙, 직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의 버튼, 항목, 입력란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전에 네이버가 처음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보통 왼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이면. 근데 이게 불편하대요. 원래 인간이 볼 때는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래요. 그래서 네이버가 우측에 이렇게 달려있죠. 다음이나 네이트 이런 데는 다 이쪽에 달려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우측에 달려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우측에 달린 게 훨씬 더 직관적이다라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유효성,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효과적이어야 되는 거고 학습성, 배우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유연성, 사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 유연성이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를 확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의 유연성이다 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수월해야 된다. 그게 바로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테스트 자동화 도구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자, 일단 테스트 자동화 도구, 뭐 정적 도구도 있는 거고 동적 도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테스트 자동화 도구는 휴먼 에러를 줄이고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테스트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도구이다. 테스트 계획, 분석 설계, 테스트 수행, 테스트 통제 등의 테스트 활동 단계에 따라 다양한 테스트 도구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땡땡땡은 테스트 수행 단계의 자동화 도구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자, 이게 중요한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거는 정적 분석이 되겠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하는 거는 동적 분석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정적 분석, 정적 테스트가 되는 거죠. 땡땡땡은 대부분의 경우 소스 코드에 대한 코딩 표준, 런타임 오류, 그리고 코딩 스타일, 코드 복잡도 및 남은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정적 분석. 자, 정적 분석은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작성된 소스 코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적 분석. 정답은 정적 분석이다. 정적 테스트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테스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정적 분석이야.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분석을 해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했느냐, 실행해서 테스트를 하느냐, 아니면 소스 코드 보면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적 테스트이냐, 동적 테스트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테스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박스 테스트하고 블랙박스 테스트가 있다. 일단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뭔가 이렇게 화이트박스, 하얀 박스예요. 그래서 뭐 보일 것 같아. 그게 바로 화이트박스. 뭘 보면서 할까요?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는 게 바로 화이트박스 테스트이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를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시커먼 박스니까 내부에 안 보여. 그래서 입력값하고 출력값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블랙박스 테스트이다.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치분할 테스트, 동등분할 테스트, 그리고 경계값 분석, 원인효과 그래프 기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종류도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경계값 분석 같은 경우에는 경계에 있는 값들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80에서 90 사이이다. 그러면 여기 중간값 넣는 거는 동등분할 기법이고 79, 80, 81, 89, 90, 91 이렇게 넣는 게 바로 경계값 분석 경계값 분석 기법이다. 오케이? 자, 테스트에 대한 시각, 검증 테스트하고 확인 테스트가 있는데 검증이라는 거하고 확인이라는 거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하는 동안에 개발자가 나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는 건가? 그러면 설계서를 보면서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검증 테스트이고, 확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올바르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보는 게 바로 확인 테스트이다. 검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보는 거고, 확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돈 받으려고 사용자의 기능, 요청한 기능 그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확인 테스트이다. 검증하고 확인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회복 테스트, 이거를 오류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보는 게 회복 테스트. 안전 테스트 봐야 안전한지 보는 거. 그리고 강도 테스트, 성능 테스트. 강도 테스트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못해요. 이 프로그램에다가 스레드를 10,000개, 20,000개 벅벅 띄우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다가 총 공격을 하는 거지. 10,000개, 20,000개가 동시에 수행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게 바로 강도 테스트. 성능 테스트 마찬가지예요. 이 성능이 얼마큼 나오는지, 자, 그리고 구조 테스트,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귀 테스트, 내가 어떤 거를 수정했을 때 그것들이 다시 오류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회귀 테스트. 병행 테스트는 두 개를 같이 수행을 해가지고 A라는 시스템, B라는 시스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병행 테스트이다. 자, 그리고 테스트 기반, 요거 세 개 나올 수 있어요. 테스트 기반,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놨느냐 그거에 따라서 명세 기반이냐, 구조 기반이냐, 경험 기반이냐. 명세 기반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보면서 하는 거, 산출물을 보면서, 설계 산출물 보면서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명세 기반이다. 자, 그리고 구조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 이 구조를 보는 거,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구조 기반 테스트이다. 경험 기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 두 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얘 두 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명세서 있어야 되는 거고 소스 코드 봐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게 바로 경험 기반 테스트이다. 왜? 경험 기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사용자, 경험이 많은 테스터가 딱 앉아가지고 야, 여기는 오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오류를 찾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요거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기에 학생 테이블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그리고 어떻게 속성은 이렇고 속성은 또 이렇대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SQL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일단 셀렉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셀렉트하고, 자, 우리 기본이 여기에 어떤 속성들이 나오는 거고, from 한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명이 나오는 거죠. 자, 어떤 테이블에서 뭐를 가지고 와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건을 줄 수 있는데 여기 where라는 조건을 줄 수가 있다. 자, where 안에 어떤 조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덧붙이기 위해서 and 조건을 사용하는 거죠. 혹은 or 조건을 사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어떤 그룹을 이렇게 합치기 위해서 그룹 바이라는 거를 이용하게 된다. 그룹 바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그룹 바이에서 조건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having이라는 거를 이용하게 된다.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챙겨 두셔야 돼요. 오케이? 기본적인 구조는 select 곱하기 from 어디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땐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조건을 주게 되면은 where나 and나 or 이런 것들로 조건을 주게 되면은 그 조건에 맞는 것들만 가지고 오겠죠. 자, 근데 and만 바로 나올 수 없어요. or만 바로 나올 수 없어요. where가 먼저 나온 다음에 and가 나오건 or가 나오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룹 바이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게 바로 그룹 바이인 거고 그리고 hav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룹 바이로 묶였을 때의 그런 조건을 줄 수 있는 게 having이다. 그래서 그룹 바이하고 having을 쓴다고 하면은 함수들 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min이라든가 최소값 구하는 거 max라든가 아니면은 avg, sum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유,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자, 8번 문제 요구사항 보면은 1번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3학년이거나 4학년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검색하시오. 자,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보고 SQL문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디야? 학생 테이블이라고 그랬으니까 select 그리고 학번하고 이름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학번하고 이름을 가져와라. 어디서?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라.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전에 있던 그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모든 튜플들을 다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3학년이거나 4학년 학생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3학년 혹은 4학년. 그러면은 where 조건에 어떻게 주느냐? 3학년 혹은 4학년, 학년이 4학년인 걸 가지고 와라. 자, 이렇게 1번만 딱 조건으로 줬을 때는 이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2번. 단 조건절 작성 시 in, value 1, value 2 문법을 사용하여 작성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in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요것들을 말하는 게 in이라는 그런 연산자이다. 그래서 where 조건을 빼버리는 거죠. where 못 쓰는 거니까 in이라고 했으니까 where에다가 그 where에다가 어떻게 주느냐 학년인 3, 4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3학년이거나 4학년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where에다가 학년이 3, 5와 학년이 4 이렇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딱 in을 쓰라고 명시를 해줬으니까 where 한 다음에 학년 포함되어 있느냐 3하고 4하고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검색을 해오면은 이 조건에 딱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실행 결과가 일치하더라도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SQL을 작성하면 오답으로 간주합니다. where or 쓰면은 오답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자, in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where 한 다음에 학년 포함되어 있느냐 3학년, 4학년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 숫자니까 3, 4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문자라고 했으면은 콧다운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콤마 B 자 이런 식으로 주겠죠. 어쨌든 여기는 숫자 형식이기 때문에 3, 4 하면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어진 스튜던트 테이블의 네임 속성을 오름차순하여 IDX 네임을 인덱스명으로 하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인덱스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고 뷰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알터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 create table, create view, create index 자 이렇게 create 하는 거하고 이런 alter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grant라는 것도 있었고 revoke라는 것도 있었죠. grant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주는 거, revoke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뺏는 거. 오케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자꾸 쓸데없는 말이 많아. 자, 인덱스를 만들래요. 인덱스를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create를 한다. 어떤 인덱스? create 인덱스를 하는데 어떤 인덱스냐? IDX name이라는 인덱스래요. 그럼 몇 가지만 쓰는 거예요. create 인덱스, 인덱스를 만들어라. 어떤 이름으로? IDX name이라는 이름으로 인덱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조건을 봤더니 student table이래요. 그러면은 student table에 대해서죠. 그래서 on student가 붙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스튜던트 테이블을 네임 속성으로 오름차순하라고 그랬으니까 네임을 어떻게 한다? 네임을 오름차순 ASC죠? ASC 해주고 만들어주면 된다.
자, 여기다가 create index, 인덱스를 생성해라. 인덱스 네임은 IDX 네임이다. 친절하게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on student에 대해서 네임이 AS이게 네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이런 IDX 네임이라는 인덱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면 create index, 인덱스를 만들어라. 이름 줬잖아요. IDX 네임이라는 인덱스를 만드는데 어디에 대해서,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on student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그리고 네임 속성을 오름차순하라고 했으니까 네임 ASC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름차순으로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역순으로 내림차순해라 그랬으면은 네임 DESC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ASC하고 DESC, ASC는 오름차순, DESC는 내림차순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보안의 취약점 중 하나인 SQL 인젝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SQL 인젝션은 말 그대로 SQL문을 삽입하는 거예요. 입력값에다가 SQL을 넣어서 공격하는 기법이 SQL 인젝션이다. 이렇게 쓰시면은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입력값에다가 쿼리문을 넣어가지고 공격하는 기법이 바로 SQL 인젝션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 SQL 인젝션을 어떻게 썼냐?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공격을 막을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그인 버튼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 아이디에다가 뭔가를 쿼리문을 쓰는 거야. A라는 아이디에 뭐 웨어 조건 해가지고 1은 1.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로그인을 빵 때려요. 로그인을 빵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버로 넘어가겠지. 서버로 넘어가가지고 이 안에는 쿼리문이 있을 거예요. 그 회원 테이블 안에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 비밀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쿼리가 있을 거다. 그럼 웨어 조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웨어 한 다음에 id는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id 들어왔어요. A하고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그냥 다 쿼리문을 써버렸잖아. 이렇게 하고 where 해가지고 1 했으니까 맞는 거야 그냥. 이거 where가 아니라 and겠구나 그러면은 and, 자 그럼 다 맞는 거예요. 그냥 id만 알고 있으면은 패스워드를 몰라도 로그인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기법이 바로 SQL 인젝션이에요. 뭐 다른 기법들 다른 걸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런 id에다가 쿼리문을 쫙 날려가지고 내가 그냥 id만 알고 있어도 로그인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SQL 인젝션이다. 실제로 나는 여기다 쿼리를 날렸잖아요. 여기 AAA라는 거, AND라는 거 이런 쿼리를 날려가지고 공격하는 기법이다. 자 그리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 쿼리를 실행하는데 그냥 여기서 주석 처리해버리고 셀렉트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원치 않는 데이터가 사용자들한테 보여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게 바로 SQL 인젝션이다. 쿼리를 삽입해가지고 공격하는 기법이 SQL 인젝션이에요. 자, 클라이언트의 입력값이나 외부 입력값에 SQL 쿼리가 삽입되어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SQL이 삽입돼서 공격되는 기법이 SQL 인젝션이다. 또 그리고 조금 중요한 게 XSS라는 게 있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SQL을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쿼리문을 넣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넣는 거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는 XSS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파이썬 프롬프트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 아시아라는 데다가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거를 집어넣었다. 자, 근데 이 중괄호가 무슨 의미죠? 셋이라는 의미잖아요. 셋. 지금 딕트 아니죠? 딕트라고 하는 건 키밸류 들어가는 건데 여기엔 키가 안 들어가 있어요. 키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셋이라는 거다. 자, 셋이라는 게 있는데 셋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의 의미가 없어요. 순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리고 중복값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게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셋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에 한국, 중국, 일본이 들어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아시아에다 애드를 했대요. 베트남이라는 걸 애드를 했어. 지금 베트남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베트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애드 중국 했어요. 중국이 있나 없나 봤더니 있네? 그러니까 얘는 있어. 말어. 그렇게 된 거고 아시아.리무브 일본은 삭제를 한대요. 일본은 삭제를 했으니까 얘가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아시아.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소들을 이 셋에다가 넣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홍콩을 넣으려고 봤더니 없네. 여기에 홍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한국 봤더니 한국은 있네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말어. 태국은 없죠. 태국이 없으니까 여기에 태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셋 안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홍콩, 태국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프린트 아시아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셋에 있는 모든 항목을 출력해내니까 바로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태국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의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베트남 먼저 삽입했잖아요. 순서의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중복돼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고 중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셋하고 여러분들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중괄호 나왔다라고 하면은 셋인 거니까 중복이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의 의미가 있고 중복이 허용된다. 여기 1이 있고 애드 해가지고 1 했어요. 그러면 얘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됐죠. 아까 중복 넣으려고 그랬으니까 못 넣었으니까.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셋이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태국 순서의 의미는 없다.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제시된 자바 프로그램은 처리 결과와 같이 결과가 출력된다. 자바 프로그램에 물음표에 들어갈 자바 표현을 대소문자를 구별하여 쓰시오 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한 게 자바 개발자로 입사를 했어요. 자바 개발자로 입사를 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ASP 프로젝트야. 야, 이게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라고 해가지고 서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샀어요.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어쨌든 끝내긴 끝냈어요. 그럼 천재 아니야? 어떻게 책 보고 그걸 다 할 수 있지? 개발자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바를 했던 C 언어를 했던 그냥 프로그램 언어 하나 하게 되면은 대부분 로직은 다 똑같거든요. 그 안에 for 들어가는 거고 if 들어가는 거고 다 똑같다. 뭐 개발자들 막 영어로 막 쓰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죠. 그리고 수학 되게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영어 저 ABCD밖에 몰라요. 저기 미국에 딱 갖다 놓으면은 초콜릿 기브미 이거밖에 몰라. 진짜. 자, 어쨌든 뻘소리였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괜히 민망해지네. 자, 여기는 구조를 보게 되니까 페어런트라는 클래스가 있다. 자, 그리고 그 페어런트를 상속받는 차일드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 물음표 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물음표 쳐서 나왔는데 여기 나오면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extend라는 명령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 차일드는 부모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물려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프라이빗한 거 빼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show라는 게 부모에도 있고 자식에도 있어요. 인자값도 똑같이. 인자값도 하나도 없는 거 똑같이 show가 부모에도 있고 자식에도 있다. 자, 이건 무슨 구조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다. 메서드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뭔가 물려받았는데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이게 바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에요. 그래서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으니까 아버지의 show를 없애고 내가 show를 재정의해서 사용을 한다. 이게 바로 메서드 오버라이딩의 개념이다. 메서드 오버로딩은 인자값만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void라는 게 있고 똑같이 show라는 그런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에 인자값이 틀린 거. 자, 그러면은 이 차일드에는 show라는 메서드도 있는 거고 show라는 메서드가 인자값을 하나 가진 메서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메서드 오버로딩이다. 메서드 오버로딩, 메서드 오버라이딩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이게 바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다. 자, 전체적인 클래스 구조를 살펴봤고 원래는 이거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뭐다? 메인이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public static void main이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갔더니 parent PA는 물음표 차일드 대 아이쿠 요거는 자바 조금만 공부하셨어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죠. 어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라는 연산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 연산자를 넣게 되면은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instance라고 하는 거야. PA라는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new라는 거 알았어요. 자, 정답은 new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너무 아쉬워. 자, 일단 이 구조를 딱 보면은 페어런트가 뭐죠? 페어런트가 부모죠. 부모. 그리고 차일드는 자식이죠. 자식. 부모하고 자식지간이에요. 부모가 날 낳았어요. 아버지가 날 낳았단 말이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다 프로그래밍 보다 다 필요 없어. 아버지가 날 낳았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날 낳았으니까 얘는 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 근데 만약에 child라는 객체로 PA가 new 해가지고 부모를 낳았어. parent를 낳았어. 자, 상식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상식으로. 자식이 부모를 낳았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류가 떨어진다. 아버지는 안 낳을 수 있어요. 제가 아빠니까 아빠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낳을 수 있어.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를 낳을 수는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진 다음에 객체 생성 쫙 한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찾아보세요. 자식이 날 낳았어. 자식이 아버지를 낳았을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있나? 라고 에러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구조 하나를 공부를 했고, 자,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부모의 형태로 자식을 생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부모가 가진 것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구조에선 안 되고 만약에 void A라는 메서드를 여기서 선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구조라고 했을 때 지금 아버지가 날 낳으신 거죠? PA.show는 가능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PA.A,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에러가 발생을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A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자식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버지가 날 낳았을 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show라는 것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자식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 뭐 C드라이브, 윈도우즈, 직박구리, 뭐 이런 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아버지라도 자식에 대한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낳으셨을 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show만 호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정의를 했잖아요. 밑에서 자식으로 재정의를 했으니까 PA.show를 하게 되면은 자식의 child라는 거를 출력은 하게 된다. 자, 그리고 PA.A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A를 똑같이 선언을 했어요. A라는 거를 선언을 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겠죠. 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식이 아버지를 낳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부모 형태로 자식을 생성시켰을 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지금 자바 프로그램 되게 쉽게 나오니까 이런 new 이런 거 나오지, 어렵게 나오면은 객체 제한 개념 나오면은 진짜 이런 거 나오기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페어런트로 child를 생성시켰을 때 child에서 show라는 걸 재정의 시켰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메서드, show라는 메서드 없어지고 child라는 출력값이 얻어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 자, 그러면은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코드가 길게 나와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서 확인해야 될 거는 public static void main이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main 함수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public static void main을 참조를 하게 되면 된다. 자, 여기 보니까 b obj는 new b 이렇게 해가지고 b라는 객체를 생성을 시켰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인자값으로 10을 넘겼어요. 자, 10을 넘긴 구조를 보니까 여기에 b가 들어가고 10이 들어갔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예요. 생성자. 자, 생성자의 특징은 메서드는 메서드예요. 어떤 일을 하는 메서드는 메서드인데 클래스명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는 A라는 클래스하고 A라는 메서드하고 똑같죠? 요게 바로 생성자가 되는 거다. 자, B라는 클래스하고 B라는 메서드 똑같죠? 요게 바로 생성자가 되는 거다. 자,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없는 생성자, 인자가 여러 개인 생성자,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성자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객체를 생성시킬 때 기본값을 세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성자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일단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 생성자예요. 자, 여기에 new b 했어요. 자, b라는 객체를 생성을 시키는데 10을 가지고,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생성을 시켰네요. 그럼 10을 가지고 생성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자가 있는 생성자, 여기에 10이 들어오겠지. 그럼 n이라는 공간에 10이 들어오는 거고, 그 밑에 봤더니 슈퍼에 n이래요. 자, 슈퍼라는 말이 뭐냐? 부모 클래스. 지금 상속관계죠?
B라는 클래스는 A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다라고 했을 때는 A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슈퍼는 A 클래스이다. A 클래스에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라는 거예요. 슈퍼에 인자가 있는 생성자. n을 가지고 하니까는 10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겠죠? 10을 가지고 인자가 있는 요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럼 n에는 10을 받을 거고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A라는 공간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요?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그리고 끝.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슈퍼.프린트래요. 요거하고 요거 해야 되니까 슈퍼.프린트를 하게 된다. 슈퍼에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메서드를 호출해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메서드를 보니까 system.out.println 출력해라. A는 A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A는 그대로 문자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고 A라는 공간에 있는 값은 10이잖아요. 10. 그래갖고 10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A는 10.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생성자라는 개념은 처음에 이런 인자가 있는 생성자라고 했을 때는 그 생성자로 따라가가지고 생성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슈퍼라는 거는 부모 클래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부모 클래스에 아무것도 없죠. 뒤에 점 메서드가 없으니까 얘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라는 거고 부모의 생성자를 n값으로 호출해라. n값으로 호출하니까 여기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 여기가 끝났어요. 여기가 끝나니까 그 밑에 있는 슈퍼.프린트해라. 슈퍼, 부모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해라. 그래서 A는 10이라는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생성자 개념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슈퍼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 가로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익스텐즈하고 슈퍼 이런 것들 가로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익스텐즈라는 용어하고 슈퍼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SQL 제어어는 관리자가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유지, 병행 제어, 회복 등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SQL 제어의 종류에는 커밋, 롤백, 그랜트, 리보크 등이 있다. 이 중 롤백 명령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얘네 둘이 쌍이에요. 커밋하고 롤백이 두 개가 쌍이고 그랜트하고 리보크라는 게 쌍이다. 그랜트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줄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권한을 줄 때 사용하는 게 그랜트라는 명령어이고 리보크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권한 줬어. 그 권한을 뺐을 때 사용하는 게 리보크라는 명령어이다. 자, 요거는 권한에 관련된 명령어이고 커밋하고 롤백이라는 게 있어요. 커밋하고 롤백이 뭐냐? 내가 내 친구한테 한 10만 원을 송금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 통장에서 10만 원이 빠지면서 내 친구 통장에 10만 원이 입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완료가 되었어요. 그때는 커밋을 날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 통장에서 10만 원이 빠졌는데 내 친구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가기 전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내 통장에 다시 10만 원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롤백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커밋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 완료돼가지고 내가 그 연산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게 커밋이라는 명령이고 그리고 롤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연산을 하는 수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뒤로 되돌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롤백이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롤백을 쓰게 되면은 내가 내 친구한테 10만 원을 주기 위해서 10만 원이 까졌죠? 1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10만 원이 갔어. 아니, 나 취소할래. 그럼 롤백 시키게 되면은 친구한테 10만 원 없어지는 거고 내 통장에 다시 10만 원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롤백이라는 개념이다. 커밋은 그래 줬어 땡. 그게 바로 커밋이라는 개념이다. 자, 롤백 명령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략히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 기네 근데. 자, 데이터베이스의 내 연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정상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수행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그런 명령어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연산 중에 그 값들을 되돌릴 때 사용하는 거. 수행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명령어이다. 자, 여기만 쓰셔도 정답이다. 말 그대로 되돌리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커밋하고 롤백 꼭 개념을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그랜트하고 리보크라는 명령. 이것도 어떤 종류인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계층인 IP 계층에서 IP 패킷 단위로 암호화, 인증, 키 관리를 통해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표준화된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암호화라는 것도 해준다고 하고 인증이라는 것도 하고 키 관리를 한다. 요거 세 가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응표 세트 내대물, 응표 세전 내대물, 응용 계층이 있는 거고 그리고
표현, 세션, 전송,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그리고 물리 계층.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을 한대요.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TCP/IP 4계층에서 봤을 때 인터넷 계층인 거죠. 여기는 인터넷 계층이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 자, 이 IP 패킷이라고 하는데 이 IP 패킷에다가 보안을 붙여준대요. 시큐리티를 하는데 그러면은 IP 시큐리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IP 시큐리티가 된다. 그래서 IP 시큐리티가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IP 시큐리티 헤더에다가 어떤 프로토콜을 붙일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AH라는 거하고 ESP 이런 것들이 있다. 자, AH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하고 인증만 보장하는 거야. 그래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며 IP 패킷이 전송 중에 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바로 AH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ESP라고 하는 거는 무결성하고 인증뿐만 아니라 기밀성까지 보장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 계시는 분 말고 기밀성까지 보장을 하는 게 ESP라는 거다. IP 시큐리티 나왔으니까 IP 시큐리티 헤더 프로토콜 중 기밀성까지 보완하는 프로토콜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ESP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무결성만 보장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IP 시큐리티 AH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AH는 무결성하고 인증만 보장하는 거고, 그리고 ESP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시켜가지고 기밀성까지 제공을 하는 게 ESP라는 프로토콜이다. AH하고 ESP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IP 시큐리티 나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붙일 수 있는 AH나 ESP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 IP 헤더에다가 어떤 프로토콜을 붙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AH, ESP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무결성, 얘는 무결성 플러스 그 기밀성까지 보장을 하게 된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자바와 코틀린 언어로 개발된 핸드폰이나 소형 기기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플랫폼인 모바일 운영체제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건 여러분들 갤럭시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안드로이드다. 어디야? 애플에 사용하고 있는 거. 걔는 iOS라고 하죠. 윈도우에서도 만들었어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거의 뭐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 처음에 원래 안드로이드가 구글 거잖아요. 구글 거. 이거 만든 사람이 삼성에 먼저 갔었대요. 삼성에 먼저 가서 나 이것 좀 사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한 거라. 근데 삼성에서 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라고 벤치를 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구글에 가지고 들어간 거야. 구글 갔더니 아주 난리가 났지.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점차 발전이 돼가지고 삼성에서는 얘를 따라갈 수가 없다. 삼성에서도 만들려고 했어요. 삼성에서도 개발자도 엄청 모아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이럴 때 있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있지 않았지만 딱 왔을 때 어휴 그러고 했으면은 이 구글에서 사용료 지불해가지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구글에 뺏기는 바람에 만약에 진짜 구글에서 미친 척하고 안드로이드 사용할 때 돈 많이 내라 라고 하면은 정말 돈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삼성 이거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16번의 정답은 안드로이드였고 16번에서 설명했던 뭐 다른 얘기들은 뻘소리였으니까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안드로이드는 기억을 해두셔라. 그리고 iOS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리눅스 서버에 a.txt라는 파일이 있다. 다음 조건에 알맞은 명령문을 쓰시오. 사용자에게는 읽기, 쓰기, 실행의 3개의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 리눅스나 유닉스의 파일 보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눅스의 파일 보안 보게 되면 리눅스의 파일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가장 앞단에 이런 명령이 나와요. 이런 글자가 하나 나와. D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여러 가지 L이 나오든 여러 가지 기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뒤에 3개의 RWX, RWX, RWX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용 권한이 붙어 있게 된다. 자, 가장 앞에 나오는 한 글자 거기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게 어떤 거냐 파일이냐 아니면 디렉터리냐 소프트링크이냐 이런 것들 디렉터리인지 파일인지 심볼 링크인지 블록형인지 글자형인지 이런 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뭐라고 하는 그 A라는 게
디렉터리인지 파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한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RWX 영역, 요 영역을 바로 내가 소유자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소유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속한 그룹, 그리고 마지막에 RWX는 소유자도 아니고 그룹도 아닌 기타 사용자, 다른 사용자의 권한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이게 왜 RWX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숫자로 나올 수가 있어요. 1, 2, 4예요. 여기도 1, 2, 4, 1, 2, 4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끊어가지고 1, 2, 4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익스큐트 실행까지 한다는 거예요. 리드, 라이트, 익스큐트예요. 만약에 여기가 3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3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3이면은 요거하고 요거죠. 그래서 요건 없고 WX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1, 2, 4 했을 때 3이기 때문에, 자, 3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라이트 할 수 있고 익스큐트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RWX가 아니라 뭐 그냥 X예요. 없고 다시 X 이렇게 했다. 그럼 1이겠죠? 얘는 1이고 다시 X니까 실행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세 개의 권한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의 권한 그룹, 그 소유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용자가 속한 그룹, 마지막에는 기타 사용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에게는 읽기, 쓰기, 실행 세 개의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읽기, 쓰기, 실행까지 다 하니까 얘는 RWX가 되겠지. 자, 그리고 그룹에는 읽기, 실행 두 개의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면은 리드하고 실행하니까 W 없죠? W 없고 X. 자,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리드, 라이트, 익스큐트니까 리드하고 실행이니까 R-X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룹 외의 사용자에게는 기타 사용자, 그룹 외 사용자에게는 실행 권한만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리드 없는 거고 라이트 없는 거고 실행 권한 이렇게 하나만 부여를 하게 된다. 자, 한 줄로 명령문이 작성되어야 하며 아라비안 숫자를 사용하여 팔진수로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어떤 파일에다가 a.txt라는 파일에다가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니까 권한을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은 chmod라는 명령이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권한을 써주는데 처음에 사용자죠. 사용자는 RWX를 다 가지고 있대요. 읽기, 쓰기, 실행 다 가지고 있으니까 1, 2, 4죠. 숫자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하면은 7. 그래서 첫 번째는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룹에는 RX예요. 1, 2, 4. R하고 X에만 있으니까 4 더하기 1하면은 5가 되는 거죠. 5가. 그래서 여기에는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 그룹 외의 사용자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X만 있다. X는 1, 2, 4니까 1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의 권한을 갖는다. 어떤 파일에 대해서 a.txt라는 파일에 대해서 권한을 바꾸는데 사용자, 소유자는 7,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룹한테는 읽기하고 실행 5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타 사용자한테는 실행만 시킬 수 있는 1을 줘라. 어디에 대해서? a.txt라는 파일에 대해서. 그래서 17번 문제의 정답 같은 경우에는 chmod 권한을 바꿔라. 그 파일에 대한 권한을 바꿔라. 751 권한으로 바꿔라. a.txt 파일에 대해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다시 한번 권한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용자에게는 읽기, 쓰기, 실행을 한대요. 그래서 RWX, 읽기, 쓰기, 실행 요 세 개를 다 주는 거고, 그룹한테는 읽기, 실행이래요. 읽기, 실행이니까 읽기하고 라이트 없고 실행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룹 외 사용자한테는 실행 권한만 부여한다. 리드 없고 라이트 없고 X만 이렇게 있다. 1, 2, 4 구조니까 여기서 RWX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 2, 4 더하니까 얘는 7이 되는 거고, RX만 있으니까 4, 1이죠. 그래서 얘는 5가 되는 거고, 없고 X니까 X는 1이니까 1의 실행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7, 5,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17번의 문제 상당히 잘 낸 문제예요. 그래서
종종 나올 수 있어요.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언제 나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CHMOD라는 명령어 그리고 751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IP 인프라 서비스 관리 실무와 관련된 실무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안에 가장 적합한 용어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쓰시오. 귀하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있는데 얘 시험 범위 아니었죠. 이 시험 범위도 아닌데 이거 갖다 내면은 참 좀 그래요. RTO하고 목표 복구 시간인데 얘 작년에 공부해가지고 맞추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 아니 시험 범위 아닌 거를 내놓고 작년에 더군다나 시험 개편됐잖아요. 개편됐는데 그 전에 쓰던 거 갖다 내면 신기술 동향하고 이런 것들 업무 시스템 이런 거 갖다 집어넣으면은 죽으라는 거지. 좀 무책임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18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디자인 패턴과 관련된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영문으로 쓰시오. 얘도 좀 그래.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12개 항목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 문제 낼 거 없다고 디자인 패턴 갖다 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디자인 패턴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다. 일단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디자인 패턴이에요. 어떤 것들을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갖다 써. 라고 한 게 디자인 패턴이다. 자바 디자인 패턴도 있고 아작스 디자인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들이 존재를 한다. 자, 공통적으로 뭐 옵저버 패턴이라든가 팩토리 패턴 이런 것들, 싱글톱 패턴 이런 것들은 그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요. 25개 정도가 있는데 다 쓰진 않고 뭐 팩토리 패턴이나 옵저버 패턴, 싱글톱 패턴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 패턴하고 구조 패턴하고 행위 패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는 거. 자,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냐? 생성 패턴은 뭐 좀 생성 패턴에 대한 얘기고 디자인 패턴 중 어떤 거는 행위 패턴에 해당하며 1대 다의 객체 의존 관계를 정의한 것으로 한 객체가 상태를 변화시켰을 때 의존 관계에 있는 다른 객체들이 자동으로 통제해서 알림이 전달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뭔가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는 거는 옵저버 패턴이에요. 옵저버 패턴. 뭐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 옵저버라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옵저버 패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스타크래프트의 저그인가? 저그에 보면 저그 아니다. 프로토스에 보면은 옵저버라는 게 있었어요. 옵저버라는 게 뭐냐? 이 옵저버가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상대방 기지를 염탐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기지를 염탐해 주니까 얘가 어떤 동작 이 상대방이 어떤 거를 할 때 나한테 계속 통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옵저버이다. 그게 바로 옵저버 패턴이라는 거다. 자, 패턴 종류 굉장히 25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들은 한 번씩 그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쭉 써놓고 특징만 딱딱 적는 거예요. 옵저버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통제한다. 상대방을 보면서 통제한다. 이런 것들. 팩토리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싱글톱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특징만 싹 적어가지고 시험장 들어갈 때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시험장 나오면서 싹 잊어버리시면 된다. 뭐 실무에서 혹시라도 실무를 하실 분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시험장 들어가는 용도로만 그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옵저버 패턴이었다.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신기술 동향과 관련된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영문 완전 이름으로 쓰시오. 참, 신기술 동향이 시험 범위인가라는 의문이 갑자기 막 보떡보떡 들고 있어. 아까 전에도 신기술 동향이고 지금도 신기술 동향이고 이거 출제하신 교수님은 예전에 출제하신 교수님이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2020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에 사신 분이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책임한 그런 문제였다. 신기술 동향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자, 어쨌든 땡땡땡은 개방형 정부, 개방형 공공 데이터의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있으며 기존의 거대한 정보 생태계인 웹을 활용하고 웹 기술과 핵심 개념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어떤 데이터, 오픈된 데이터들을 링크, 연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링크드 오픈
데이터가 20번의 정답이다. 20번의 정답은 링크드 오픈 데이터예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술 동향이 2021년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기술 동향은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그 12개로 나눠가지고 그 문제 낼 거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신기술 동향 문제를 내면은 좀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시멘틱 웹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레스트 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상식으로 알아도 좋은 거라서 일단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론적인 웹, 즉 문서의 의미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의 의미에 맞게 그렇게 구성된 웹을 얘기한다. 무슨 말이냐?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의미를 가진 차세대 그런 지능형 웹이라는 거다. 이렇게 글로만 읽으면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것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랑 얘가 있어요.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는데 좌측,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만들어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웹페이지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무 의미 없는 div가 있어요. div라고 하는 거는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내가 이 기사, 얘가 만약에 기사 1, 기사 2라고 했을 때 이 기사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는 컴퓨터들이 얘가 기사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인간이 얘 기사다. 얘 가져가라. 얘도 기사네. 얘도 가져가라.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딱 보면은 아티클이라는 걸로 딱 묶었죠. 어떤 명령어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아티클이다 라고 했으면은 얘가 하나의 기사가 되는 거고 그 안에 H1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기사의 제목이 되는 거고 P다 그러면은 그 안에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다른 컴퓨터, 다른 시스템에서 이 문서를 가져가서 기사만 가지고 와 라고 하면은 아티클만 딱딱 떼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거다. 다른 컴퓨터에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다 제어를 해줘야 돼요. 얘 기사야 라고 딱딱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티클이네? 얘는 기사야. 얘 아티클이네? 얘는 기사야. 그 중에서 제목만 뽑아오고 싶어. 그러면은 아티클에 있는 H1만 싹 뽑아오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뽑아올 수가 없어요.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 여기 있는 거 뽑아야 돼. 여기 있는 거 뽑아야 돼. 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멘틱 웹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지가 다른 컴퓨터에서 인간은 놀고 있어도 돼요. 사람은 놀고 있고 이 컴퓨터에서 알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티클 뽑아와가지고 제목만 싹 검색을 해가지고 뿌려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시멘틱 웹이라는 거다. 오케이? 자, 레스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스트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라 그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레스트라고 한다. 자원 이름으로 표현하여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웹으로. 여러분들 따따따 다음 점 넷 하죠. 그 다음 점 넷, 그 주소를 가지고 이런 자원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REST라고 한다. 자, HTTP URI를 통해 자원을 명시하고 HTTP 메서드, 포스트하고 get하고 put하고 delete를 통해 해당 자원에 대한 CRUD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CRUD라고 하는 거는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래서 만들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HTTP URL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REST라는 거고, 그리고 RESTful이라고 하는 거는 REST라는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웹 서비스이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서비스가 바로 RESTful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웹 서비스 배웠잖아요. 웹 서비스. 웹 서비스에는 WSDL이라는 게 있었고, L이라는 게 있었고, UDDI라는 게 있었고, 자, 그리고 SOAP이라는 게 있었죠. 자, 요건 웹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구현하기 위해서 XML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어. 그래서 얘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해서 나온 게 바로 RESTful이라는 거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2회에 기출되었던 실기보건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합격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그냥 따봉.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저희 에듀온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문제복원 이벤트 좀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뭐 저희 이벤트도 걸려 있으니까 좀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원 이벤트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3회 시험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